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3.1운동이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3.1절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3.1운동의 의미를 남다르게 되새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한일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요즘은 이 평행선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굵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손기섭 부산외대 역사관광 외교학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최영호 영산대 외국어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끝으로 배진영 경성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께 일단 여쭙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할 텐데 오늘 토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소회는 어떤지 손 교수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2019년이 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919년 이 3.1운동 정신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작업이 계속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후에 아주 우방 국가이자 이웃 국가인 일본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나 인권,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하는 소중한 국가인데 최근에 한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그러한 움직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 교수님은 어떤 말씀 오늘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3.1운동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그 백번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더 이상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든지 독립운동가를 예우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3.1운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중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의 1919년에 있어서의 뭔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된 그런 입장에서는 좀 달리 현실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3.1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정신을 개성하고 있고 예. 민족해방운동에서 어떤 정신을 개성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절의 논쟁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3.1 운동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민족해방운동의 관점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관점을 어떻게 재인식하느냐. 이 부분을 3.1 운동을 통해서 재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양국이.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3.1운동이 가지는 역사성도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그 에너지 그리고 의미들은 참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머릿속에 딱 하면은 3.1운동 그냥 만세만 부른 게 아닌가?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한번 여쭐까요? 예, 그 에너지가 분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를 해석해주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3.1운동에서는 지식인의 역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게 운동으로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대주는 그 자본가, 그리고 민중들의 그 힘, 예.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1919년에서 45년까지 일관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 1919년의 그 시기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그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그
유럽의 사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진보적인 그런 지식인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운동의 계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한반도에서 고종의 승하라고 하는 그런 그 뒤에 이제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민중들을 이용한 그리고 민중들이 이제 봉기를 이용한 그런 운동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것과 함께 그 자본가들이 그런 그 열심히 돈을 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물론 합법적인 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3.1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거 주실까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뭐 3.1운동의 정신이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요. 네. 우선은 역시 그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어떤 기폭제의 역사였다. 그 저항의 정신, 어떤 시민과 민중의 저항의 정신이 그야말로 폭발한 그러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점은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 그런 반식민주의 운동에 큰 그 어떤 영향을 끼친 네. 그러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화합과 어떤 분열과 대립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억압 속에 있었지만은 예. 남녀노소, 종교, 정파, 이념과 관계없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들이 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네. 노력한 그러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희들의 방법이 굉장히 비폭력 운동이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인권적이고 정의로운 이러한 운동으로 발전된 것이 3.1운동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촛불혁명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3.1운동 당시의 그 모습들이 아무래도 100년 후에, 100여 년 정도 후에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고 이게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는지 역사학자로서 배 교수님 한번 여쭐까요? 아까 선배 교수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교과서상으로는 거족적인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주어져야 될 부분이 예. 바로 거족적이란 말인데요. 예. 이 거족적이라는 것은 민족 전체가 이제 나타나서 그 이제 운동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인 계급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직업이라든지 예, 계층을 분석해 봤을 때 노동자, 농민, 상인 등 예. 일반 민중들의 퍼센티지가 약 80%에 이르게 됩니다. 어허.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 민중들이 여태까지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추종자 내지는 동원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민족해방,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되고 예. 또 이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 진보적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게 되고 이것이 결국 상해 임시정부의 네. 민주공화제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은 이 3.1운동의 의의는 민족해방운동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이제 갑오개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뭐 일본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분제를 철폐했지만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신분제가 살아 있었고 전근대적인 그런 네. 시대였다면 네. 자각하면서 3.1운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깨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민주공화정의 기초가 다져졌다. 이런 네,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해주시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주된 동력이라면 민중에서 그러면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의 역할이 제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도부에 계셨던 여러 유림이라든지 그 기독교 계리라든지 예, 예. 불교 계리라든지 여타 민족 지도자 33인분의 33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시고 스스로 이 일본 경찰서에 자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운동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시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고 또 1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에서 평화운동으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2차, 3차 시기를 통해서는 예.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3.1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일본의 탄압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에서 민중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시켰고 이 가운데에서 민중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힘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건국대의 국가에 대해서 예, 예.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3.1운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배진영 봅니다.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3.1운동은 네. 너무 이렇게 민중적이거나 네. 계급적이거나 네. 또는 뭐 소외받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들의 예. 국민들이고 구성원들입니다만은 조금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제 계급적으로 본다거나 너무 민중적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3.1운동 자체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렇죠. 그냥 저항 정신 네. 또는 네. 독립 추구 정신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다 화합하고 일심동체한 그 정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처하고 있는 것도 너무 계급적으로나 성별적으로나 세대적으로 좀 분열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내가 볼 때는 좀 더 화합과 네. 통합의 정신을 소중히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조선에서 온 왕조 체제에서 네. 이 자유민주주의의 네. 어떤 민주공화정으로 간 부분인 소중합니다만 네, 네. 그 당시 시민들 우리 구성원들은 네. 그야말로 그 압제에 네. 일제 강점기 압제에 저항하는 화합과 독립의 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종교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계급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약자들이 어떤 면에 더 주체가 돼서 이러한 운동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 네. 이것이 이 동아시아로까지 퍼져나간 것은 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우리들의 어떤 이런 어떤 차원에서 비롯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동아시아 또는 세계로 가는 이런 평화 정신 속에서 네. 구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지도부의 역할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되살려야 될 정신 중에서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민족 해방 내지는 저항에 너무 많은 포인트가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여기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촛불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계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그런 것은 주장이 좀 아니죠.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뭐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도 또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요즘처럼 참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초계기도 그렇고 특히나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태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뭐 지난해와 특히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어떤 한일 관계 이슈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갈등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네. 거의 뭐 이제 이 한일 관계가 1965년에 국교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이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이고 네. 올해가 약 한 53주년 정도가 되나요? 54주년 채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적 요소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 협력의 방향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했는데 우선 뭐 우리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위안부의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고 지금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일 간의 어떤 약간의 안보적 갈등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뭐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한일 관계 좋으면은 조금 이렇게 순탄하게 풀릴 것들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계속 그 갈등의 요소로 나타난 점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 초계기 문제는 초계기 말씀하시면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한국에서 볼 때는 과거에 종군영 문제가 없었겠어요. 강제연행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것이 이슈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본이 예전에는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에서 볼 때는 그게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무역과 관광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무역에 있어서는 지금 뭐 작년에 6,000불을 이제 넘어섰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수출하는데 그런데 수출 단위로 본다면은 미국 물론 중국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에 4위입니다. 일본은 3,500, 3,000달러 정도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교역량을 본다면은 일본은 3위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됩니다만은 결국은 뭐 그러면 이제 수입량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모두 어떤 수출에서 초과하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그런대로 이바지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쪽이 수지가 안 맞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일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 데서 요인을 좀 찾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교수님이 잠깐 이제 비교할 때 자료에 대해서 3,000불, 뭐 3,500불 이렇게 했는데 억불이겠죠? 3,500억 불. 요거는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주시죠. 네,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원인을 따지자면은 우선 그 한일 국교 정상화 65년 체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65년 체제가 막 90년대에도 이미 이제 끝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65년 체제적인 어떤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협력을 중심으로 가져왔던 이런 세대들이 좀 비교적 전후 세대,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아까 경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도 서로가 의존하는 비율이 좀 약화되고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또 더 좋게 우리 쪽에서 보면은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예전에는 진짜 일본과 협력해야 되고 또 말도 잘 들어야 되는 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국제 제도에 의존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이슈가 다양화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뭐 어떤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반공적인 어떤 차원에서 협력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소련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뭐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냉전이 종결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적인 요소들이 약화되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한일 간에 아베 정권이 이제 들어서서 이분은 아무래도 전후 세대이시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가 보수 우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을 좀 더 긍정하려고 하고 네. 뭐 역사를 긍정하고자 하고 또 그게 나아가서는 아베 정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개헌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은 역사 인식과 여러 가지 동아시아적 또는 한일적 관계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많이 부족한데 바로 이제 개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군대를 가진다든가 아니면은 예전을 뛰어넘는 이런 발상을 많이 하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는 요소들이 많지 않는가. 일본 쪽에서 보면은 한국은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죄가 일본 정부에서 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뭐 청구권 협정도 맺게 되고 결국은 위안부 합의도 저는 왜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끝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아까 그 단위 부분은 좀 잘못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교역량에서 4분의 1을 차지해요. 25%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 1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교역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기 일본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거주한다고 그럴까? 네. 일본에 출입하는 그런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인이 2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에 오는 일본인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수록 지금 적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거의 3배 지금 육박하에 나오고 2배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이 이제는 잠재되어 있던 그런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피독립국이었던 그런 시기에 그런 울분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울분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외교적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의존도가 일본에게서 많이 이제 멀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또 이뤄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본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여전히 그 옛날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련의 행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의 지금 자민당, 공명당 연립 정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현재 지도부가 전후 세대의 젊은 지도부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좀 역사 피로 현상, 역사 피로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뭐 어떤 케이스나 어떤 사례 측면에서는 뭐 하나하나 우리가 부족함도 느끼고 더 요청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본은 90년대에 사실은 점진적으로 상당한 정도까지 반성을 해왔습니다. 물론 완벽치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정말 그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하고 사죄한다라는 말씀도 이 오부치 김대중 선언에서 나왔었거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한일 협력 조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지금 갈등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문제, 뭐 최근에 안보적인 여러 요인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쪽에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자유민주적으로 발전은 해오고 있는데 정권에 따라서 어떤 쟁점에 대한 입장이나 또는 국제 조약에 대한 이런 어떤 판단이 너무 자주 바뀐다. 불완전하다. 신뢰가 좀 안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어떤 미래 지향성이 최근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가치 외교라는 말을 오랫동안 2000년대는 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안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이런 표현에 있어서 일본과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교 청서나 일본의 그런 이제 국방백서에 그런 게 이제 방위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신뢰적인 측면을 예전보다는 강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조금은 불안정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한 국가거든요. 역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하게 한국과 일본이 동등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외교적으로 동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일본으로서는 지속적인 그런 사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국 일본이 네. 그 피해국 한국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사죄하는 일이죠. 그런데 일본이 사죄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일본 측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라야마 정권이라든지 각종 정권에 있어서 그런 사죄에 관련된 발언들이죠. 그걸로 사죄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있는 곳이면은 언제든지 가서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죄하고 끝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자꾸 또 가해 얘기를 끄집어내냐라고 얘기하는 건 사죄하지 않았다는 걸로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정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일본에서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죄의 강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주체가 끊임없이 변화한 것이 오히려 저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인식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그 교과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일본 교과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본 현대사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피해국인 양 이렇게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올바로 서술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이게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죄해야죠. 엄청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 남의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35년간을 지배하고 많은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권리를 앗아갔으니까 억압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데, 근데 한일 관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이게 금방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을 외교적 쟁점 이슈에 너무 많이 내세우면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외교적인 구비마다 어느 해결을 내놓고 발전지향적으로 해온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매스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흥미본위로 한다든가 너무 자극주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제가 볼 때 역사나 영토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진중하게 해가야 되는 문제인데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전면에 나오면 이 해결이 금방 안 되고 감정에 이렇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 영토 외교 이슈의 문제는 우리가 정부 차원이나 어떤 양국 간 관계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죄해라. 근데 사죄했지 않느냐? 우리 이전 정권에도 다 했다라는. 그런데 이전에 이제 한일 청구권 협약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위안부 합의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정권에 따라서 왜 합의를 자꾸 이렇게 뒤엎느냐, 그리고 사인까지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뭐 부연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5년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이라서 그 전부터 사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에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 방문 자체는 우리가 통치 행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일본 국왕에 대한 발언을 조금 또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박근혜 어떻게 보면 일국의 이제 원수가 약간 이게 외교적 시선으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그것만 잡아가지고 이 한국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혐한 현상이라고 할까
그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때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도록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한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아마 2015년도 9월경부터 좀 더 긍정적으로 교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합의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기존에 한 3, 4년간 갈등해온 문제, 사실은 그 전에 노다 정권과 MB 정권 간에도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 때문에 더 틀어진 거예요. 했는데 일단은 좀 수습의 국면, 발전 지향적인 국면으로 갔는데 저희들이 까놓고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소녀상을 옮기라라든가 뭐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라든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자체 한일 외교 협상의 그 합의는 존중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지금 손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조약을 맺었든지 협정을 맺은 것에 관해서 한국이 바꾸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우리가 3.1운동 지금 100주년을 당하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에 있어서의 소위 민중들의 역할을 지금 저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피해자들로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네. 위안부의 그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피해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을 과거의 군사 독재 시기에는 뭐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막을 장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 협정을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본류대로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협정을 함부로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너무 함부로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들 들고 일어나는 것을 그러지 말라라고 억누르기에는 지금 아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요들도 내 강요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네. 적당히 무책임 그런 주의로 가겠다. 그러니까 협정을 맺어놓고 그냥 뒷사람한테 밀어주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 위안부 문제의 그 합의는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발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정부의 관여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정부의 예산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뭐 돈 자체 액수는 작습니다만은 10억 엔이었습니다만은 약 한 110억 원, 뭐 그 당시는 그러는 건데 정부 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의 어떤 강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협상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조금 좀 잘못했다. 왜 외무부가 저 정도로 외교부가 대처했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근데 이제 우리 3.1 운동도 이 안타깝고 압제적이고 이 어떤 불합리한 거는 말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은 화합과 통합 또는 이웃 국가들의 협력 이런 쪽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 우리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하지만은 어느 일정한 부분에 진보가 있으면 그것도 또 그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서 또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모든 게 다 부정하면 좀 어렵다. 사실 주제가 그 한일 위안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키히토 1왕을 상대로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의 한마디면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일본 열도가 막 들끓었습니다. 이 점 하나 하고요. 또 초계기 논란. 그러니까 12월 말에 한번 초계기가 와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게 사격 통제 레이더 조준을 했다 해서 일본에서 했는데 이게 좀 사그라들만 했는데 또 와서 저공 비행을 하고 또 와서 저공 비행을 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좀 지금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저기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수님께서는 이제 좀 그 초계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희상 씨의 발언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진보적인 일본인 인사 가운데 그런 발언을 이제까지 계속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역사인식 문제 혹은 전후 처리 문제가 잘 되어 간다면은 출구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문희상 씨 의견은 의장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저기 시츄에이션이 맞지 않는 얘기,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그 의장의 직책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맞이한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그런 국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강요나 정치가들은 함부로 발언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진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가 됐다고 함부로 얘기를 내놓으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외교적으로 경색하니까 결국은 그 피해가 민중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았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부적절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으로 할 그 외교적인 처사는 아니다. 지금 상황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결국 경색되어 있는데 기름을 붓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그리고 전후 처리가 무난하게 됐을 때 그때 출구 전략으로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천황과 뭐 위안부 이 문제를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거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의사 가운데 많이 나왔던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상황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취지대로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 않았는가. 말씀을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현 일본 국왕이 그 전범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일본 텐노, 일본 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전범의 아들 이것은 굉장히 좀 과격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정계나 일본 국민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아까 2012년 그 8월이었죠. 그러니까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독도를 가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일본 천황이 한국에 방문하려면은 뭐 좀 허가를 받고 요청을 하고 뭐 그러한 좀 적절한 그 사죄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극동군사재판소에서 일본 왕을 전범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외교적인 고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한때 그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셨어요. 일본에서도 합리적인 분이고 진중하신 분이고 우호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한방 충격을 먹은 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외교적인 어떤 은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초계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초계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초계기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멘트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멘트 이후에 뒤에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본에서 자꾸 문제거리 삼는 걸 예전에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자꾸 뒤에서 그 문제거리를 삼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만약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적어도 동맹관계 내지는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내에서 무슨 뭐 위협이 되고 뭐 공격을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일단은 그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일 초계기 문제는 지금 뭐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아주 한일 협력이나 한일 간에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정해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서로 연락해서 조율하면 될 문제가 너무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것은 한일 관계의 쟁점들이 최근에 뭔가 이게 풀리지가 않고 네. 어떤 협상도 안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100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지금 보통국가론 네. 그러니까 뭐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해서 지지율을 얻어내고 네. 또 우경화하려는 그 내막이 있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그걸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번 한일 초계기 문제가 일본이 운요 사건, 우리나라 개항기에 운요 사건을 일으키는 의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운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한론, 그러니까 한국의 정벌함으로써 일본의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운요 사건을 일으켰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초계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선배 교수님들께서는 국제관계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본 자체의 정계의 움직임에 오히려 좀 더 많은 관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즉 아베 정권이 여태까지 겪었던 여러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의 돌파의 관계로서 그리고 끊임없는 가상적 호흡을 만들어내는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강화하기 위해서 초계기를 이용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일본의 어떤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배 교수님도 역사적으로 보시니까 뭐 그런 말씀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1876년이던가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국권 어떤 박탈에 침탈에 어떤 한 계기가 된 큰 운양호 사건 같습니다만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아마 일본도 초계기 운용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 광개토 대왕함에 너무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는 별로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위성이라든가 일본 내각은 아베 정권은 인정은 안 하는데 일부 식자들은 좀 경솔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근접해서 나오니까 우리도 우리 이제 국방부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그에 대응하는 태세에서 약간의 그런 조사 문제에 대한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은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참 그 한일 또는 한중일 간의 이 동중국해나 우리 그 남해 이런 쪽에서의 최근의 어떤 사항은 중국도 뭐 항공기가 우리 카디즈라고 한국에 그것을 많이 침범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중일 3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안보 협력이라고 할까, 한일 간의 어떤 빅터 차 같은 미국의 CSIS의 그 한국 석자가 말씀하시기로는 유사 동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 또는 미일 동맹 속에서 한일 관계는 참 역사도 있고 영토가 있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일본을 잘 활용하고 또 이 조정해서 협력의 국면을 강화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최근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인도, 호주, 미국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동남아까지 해서 지난 2018년 12월에 일본의 방위계획 대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언급하는 순서입니다만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다음에 한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의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할 한국이었죠. 정도였는데 그만치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한국에 대한 비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좀 불상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기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든지 광개토 대왕함에서 레이저를 쐈다든지 하는 그 팩트에 관해서는 이건 사실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왜 그러냐면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학과 교수님께서는 이제 운요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운요가 처음 나타난 거고 이 초계기의 저공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있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다만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아베 정권이 이용을 해서 개헌의 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지식인들, 특히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건 좀 과도한 편이다, 과도한 일본 정부의 그 개입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올바른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조금 뭐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말씀 시청할까요? 예. 저는 한일 관계의 이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 인식의 변화부터 사학과 출신이다 보면 얘기하겠지만은 역사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책 서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엘리제 조약이라는 것이 1960년대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아헨 조약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 인식을 어떻게 공동으로 서술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역사 인식을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새로운 열쇠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학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3.1운동을 되도록이면 3.1운동은 역사의 변방에서 그리고 그 새로운 어떤 그 국제의 질서에 관한 사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지식인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서 그 민중들한테 확산시킨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과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이런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3.1운동과 같은 형태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교적인 협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국 국민으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독립국에 있어서 바깥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 혹은 재외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 동포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다문화 기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본에 나가 있는 제1 동포들 혹은 미국에 가 있는 재미 동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겠다 하면서 내는 것은 저는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독립국의 국가의 관료는 이제는 행동은 굉장히 바지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한국처럼 국제화된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국제화된 시민들, 국민들 뭐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칫하면은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발언을 내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역시 그 3.1 운동의 정신을 한번 마무리 발언으로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저항과 독립의 정신. 하지만은 그 속에 나타나는 따뜻한 우리 시민, 민중들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정신, 동양 평화의 정신 이런 것이 3.1운동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하고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네. 좀 더 한일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반도 자체가 아직 북한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하고 북한의 경제 건설과 통일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좀 활용하는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노력, 매스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한일 관계의 갈등을 푸는 요소가 역시 외교부도 있지만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치 지도부에 어떤 특별한 리더십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외교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풀어내지를 못해요. 네. 예를 들면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라든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낙하손해 때에 40억 달러의 경협 차관, 안보 차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리더십에 좀 더 적극적인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풀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역사인식을 같이 공존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듣겠습니다. 근데 보통국가론 이를 계속해서 일본에서 얘기하는데 진정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서로 사과하고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려는 이런 노력이 보통국가의 기반이 아닌가,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